쌤이 좀 바빴습니다. 최근에 좀 바빠서 이제 다시 찍게 될 건데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B번 호흡. 이때 말하는 호흡은 이제 기체 교환으로서의 호흡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브리스라고 하죠. 요 브리스를 이제 다룰 겁니다. 그래서 목적은 이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O2가 들어오고 그 다음 나가는 게 누구냐라고 하면 CO2를 나가는 거예요. 항상 요 이제 메커니즘에서 시작을 하는데, 그 호흡의 기관에는 이제 코, 기관, 공기관이라 하죠. 그 다음에 기관지, 공기관의 가락지라고 하고 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림을 그리면 코는 그릴 필요가 없으니까 나머지만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되죠. 맞죠? 그래서 여기 부분을 우리가 기관지, 여기를 기관이라고 해요. 여기는 당연히 알다시피 폐겠죠. 맞죠? 그래서 이 폐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수많은 페포라는 녀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페포는 우리가 이제 알다시피 뭐와 유사하냐면,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데, 어떤 거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냐면 이제 융터라고 유사한 구조를 가진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돼요. 융터라고. 그래서 융터는 당연히 이제 소장하고 대장에 있는 거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죠. 그래서 융털의 기능은 당연히 이제 물질을, 영양소의 흡수였죠. 영양소의 흡수. 근데 얘가 쪼글쪼글하게 돼 있어요. 영양소의, 마치 그 수건처럼 쪼글쪼글하게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이제 표면적을, 쪼글쪼글하게 돼 있으면 쫙 피면 더 넓잖아요, 맞죠? 그래서 표면적을 좀 더 넓혀서 그 물질 교환에 유리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 교환에 유리한 어떠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때 이 물질 교환은 이제 당연히 폐에서는 이제 기체 교환이 되겠죠. 기체 교환이 된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근데 이 폐 같은 경우에는, 이 우리가 말했던 이 폐 같은 경우에는요, 렁이라는데, 폐 같은 경우에는 결국 근육이 없어요. 그러니까 움직여야 되는데 근육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그러면 이제 호흡을 들이마시고 내쉬기로 하냐면, 그래서 그 호흡 운동의 원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호흡 운동의 원리 좀 살펴볼게요. 그래서 호흡 운동의 원리는 분압차에 의한 확산입니다. 분압차이에 의한 확산이에요. 그래서 이 분압이라는 거는 그냥 이제 기체의 압력을 말하는데, 부분 압력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부분 압력이 뭐냐면 기체의, 그냥 기체의 구성 비율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뭔 말이냐면 100%가 있는데, 그래서 우리 70%가 질소잖아요, 질소. 맞죠? 이런 경우에 0.7의 분압을 가진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쓴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분압은 이런 거고요. 그래서 이 확산이 나는 거는 우리가 통합과학 때도 많이 배웠는데요. 그 수동수성이에요, 수동수성. 그러니까 수동수성은 이동하는 어떤 물질 중심으로 생각할 때 항상 많은 거에서 적은 쪽으로 뭔가 이동을 하더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적은 쪽에서 많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고,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것도 있는데,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이동하는 게 훨씬 많기 때문에 결국에는 얘가 뭐가 되더라,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는 게 되더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다. 자연스럽게 흘러가기 때문에 ATP 소모가 없습니다. ATP 소모가 없다 라는 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그랬을 때 어떻게 확산이 이루어지냐면, 폐 주위의 공간을 우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요, 얘가 갈비뼈하고 횡격막이라고, 이제 배장들하고 폐를 나누는 막이 있어요.
횡격막, 가로횡이죠, 맞죠? 횡격막이라고 있는데 요 구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흉강이라고 합니다. 흉강이라고 하는데 요 구조가 결국에는 이 공간은 우리가 얘기할 때 부피잖아요, 부피. 볼륨, 영어로 볼륨이라는 부피인데 이제 압력 P는 결국 부피에 반비례한다. 기체 부피 V에 반비례한다는 식이 있습니다. 당연하죠. 압력은 이제 사실은 기체 입자가 충돌하면서 생기는 게 압력이에요. 근데 얘가 공간이 작으면 충돌을 많이 하겠죠. 왜냐면 똑같이 움직이는데 공간이 넓으면 충돌할 확률이 적어지니까.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공간이 넓다. 그러니까 부피가 크면은 그만큼 충돌할 확률이 적어지니까 압력이 낮아지더라.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여기가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은 이 들순대는 하고 날순대를 보면 되는데 그래서 이 흉강의 어떤 부피를 조절하면서 부피 조절을 하게 되는데 이 부피 조절을 얘네들이 합니다. 횡격막하고 갈비뼈가 이 부피 조절을 하면서 요 식에 의해서 결국에는 압력이 결정돼요. 그래서 들숨이라는 거는 결국 흉강이 이제 커지는 거죠. 맞죠? 흉강이 커지면 결국 이제 갈비뼈는 올라가야 될 거고 배는 커지게 되는 횡격막 숨을 크게 들이마셔 보세요. 맞죠? 횡격막이 줄어들게 되면서 내려가게 되면서 이렇게 되는데 이러면 이제 부피가 커졌기 때문에 압력은 부피 반비례하므로 그 흉강 내의 압력이 감소하겠죠. 근데 날숨대는 흉강의 부피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반대로 갈비뼈가 내려가고 내쉬어보면 알 거예요. 가슴이 내려가죠. 그 다음에 횡격막이 올라옵니다. 배가 홀쭉해지죠. 횡격막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데 이때는 흉강 내 압력이 커지게 되겠죠.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외부 압력이 결국 흉강보다 커지게 돼요. 흉강 압력보다 커지게 되면서 결국 공기가 여기가 고기압이 되고 여기가 저기압이 되니까 결국에 공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얘는 반대로 외부 압력하고요 비슷한 정도로 흉강 압력이 형성됩니다. 선생님 그럼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데 내려가면 사람의 폐는 공기가 계속 차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려가면 죽어요. 사람이 쪼그라들거든요. 그래서 쪼그라들어서 그 흉강에 있는 흉강막과 폐가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다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지는 않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된다. 비슷하게 되면서 공기가 나가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되는 구조를 가진다. 그러니까 얘가 이 흉강의 압력이 이렇게 커질 수는 없습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그 호흡 운동의 원리를 알아봤으니까요. 호흡 운동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 속도는 당연히 우리가 목적이 뭐였습니까? 얘의 목적이 결국 O2를 늘리게 하고 CO2를 나가게 하는 거잖아요. 그럼 만약에 흉강호흡의 속도는 당연히 CO2량이 많아지면 속도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O2가 작아져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돼요? 속도가 빨라지게 되는 이러한 현상을 얻게 되겠죠. 맞죠? 그래서 쉽게 보면 그러니까 O2, 산소의 농도가 증가됐다 라고 하면은 좀 느리게 하고요. 그 다음에 CO2의 농도가 증가됐다 라고 하면 이제 빨라지게 되고 그 다음에 pH 농도가 증가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빨라지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CO2라는 게 이제 어떠한 형태로 전달되냐면요. 그 CO2는 혈액에 녹아야 되잖아요. 혈액에서 녹아서 나가야 되니까 혈액에
탄산이온 형태로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H2CO3 형태인데, 그러니까 뭐 어떤 형태냐면 탄산이온이니까 CO3 2- 또는 HCO3의 형태로 이렇게 녹아 있어요. 알겠죠? 근데 얘네들이 어쨌든 산이잖아요, 산. 산이기 때문에 얘네들이 pH 농도가 낮아지게 되더라.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 잘못 적었네요. pH 농도가 낮아져야 되죠. 낮아져야 이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냥 산이 많다는 거니까 CO2가 많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역으로. 그리고 그 호흡의 종류를 좀 알면 이제 끝이 나는데, 호흡의 종류는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진짜 우리 밖과 내부에서, 밖과 이제 내부, 외부, 밖과 내부로 이제 들어오게 하겠죠. 그래서 요거랑 내부에서 전달될 거 아닙니까? 이 내부하고 세포로 전달되는 어떤 호흡의 종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게 폐에서 중심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거를 폐에서 중심되고 밖이 중심된다 해서 외호흡이라고 하고요. 내부가 중심이 된다 해서 내호흡이라고 합니다. 근데 내부에서만 일어난다고 해서. 그래서 여기는 당연히 그 모세혈관 내에서 일어납니다. 모세혈관에서 어떤 게 그 막이 얇기 때문에 어떤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데, 그럼 내부에는 항상 여기에서 외호흡에서 보시면 밖에서 내부로 들어오게 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부에서 봤을 때 O2를 들어오게 하고 CO2를 나가게 합니다. 반대로 이 세포가 이 O2를 가지고 그 세포호흡해야 되잖아요, 미토콘드리아에서. 그래서 O2가 들어가고 CO2가 항상 나가는 방향으로 진행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폐포하고 폐의 모세혈관에서 항상 이루어지는데, 일로 들어오는 거는 결국에는 뭐라 했죠? O2가 이렇게 들어오고요. 이렇게 나가는 게 뭐였죠? CO2가 나가게 됩니다. 알죠? 그러니까 여기가 아웃사이드고 여기가 인사이드인 거예요. 혈관을 받아서 이동을 시켜야 되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산소를 받은 이러한 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동맥혈이다 라고 합니다. 이건 피의 종류예요, 동맥혈. 그래서 여기는 O2의 비율이 높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됐죠? 중요한 거는 폐 모세혈관에도 산소 있고요. 그러니까 폐 그 밖에도 산소가 있고 이산화탄소가 있고 우리 내부에도 산소하고 이산화탄소가 다 있어요. 근데 비율이 달라요, 비율이. 그러니까 O2를 비교하시면 O2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폐포에도 있지만 여기에 비율을 보게 되면요. O2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들어와야 되니까 폐포 쪽이 많은 거예요. 폐포 쪽이 많으니까 들어오겠죠. 맞죠? 그럼 CO2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CO2 같은 경우에는 폐 모세혈관 쪽이 더 많은 거예요. 비율. 그러니까 절대적인 양은 이제 밖이 항상 크지만 비율로 봤을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모세혈관, 온몸의 모세혈관이에요. 이건 폐 모세혈관 했으니까 온몸의 폐에도 폐 모세혈관이 있겠죠. 세포도 있을 거 맞죠? 다 포함입니다. 온몸의 모세혈관하고 세포 하게 되는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로 뭐가 들어옵니까? O2가 들어오고 여기 나가는 게 뭐였죠? CO2고 비율도 똑같이 알겠죠? 맞죠? 그랬을 때 얘가 이제 CO2를 받잖아요. CO2가 많아지는 혈액을 우리가 정맥혈이라고 합니다. 이 혈액 이름이에요. 혈관이 아니라 구분하시고요. 이거 기억 못하면 자 죽으시면 됩니다. 진짜 제발 부탁인데 공부하지 마세요. 혈관하고 혈액을 구분 못하면 공부하면 안 됩니다, 진짜. 그다음에 세포는 결국에는 여기서 이제 미토콘드리아에서 뭐랍니까? 세포 호흡이라는 걸 이렇게 하게 되죠.
세포흡식이라는 거는 결국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산소는 어떤 형태는, 산소는 헤모글로빈에 녹아서 이동을 하고요. CO2는 한 90% 이상이 탄산이온 마이너스의 어떤 탄산이온 형태, 그러니까 혈장에 녹아 있어요. 그리고 일부가 헤모글로빈에 녹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모글로빈도 녹아요. CO2가. 그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요게 호흡의 전반적인 설명이 끝이 납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 생명은 일단은 배설까지 해서 끝내는 걸 목표로 하고요. 세포 같은 부분에는 쌤이 어쨌든 여러분 대부분의 학생들이 다음 주에 결국 그 휴가인데 일요일에 쉬는데 이제 지금 코로나 걸린 학생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제가 쉬면서 강의를 좀 찍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알겠죠? 그러면 다음 C번 넘어가겠습니다. B까지 했죠? C, D를 해야 되는데 C가 순환입니다. 내용이 좀 길어요. 오늘 할게. 그래서 제가 좀 많은 내용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저도 지치기 때문에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알겠죠? 요거는 그림을 먼저 그리고 올게요. 쌤이 멈춰놓고 그림을 그리고 올 테니까 시간 너무 많이 뺏기니까 그림을 여러분 따라가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 폐에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렇게 빨간색 혈이, 그러니까 여기부터 구분을 먼저 해볼게요. 여기 이렇게 부분 보이죠? 일본 요거를 우리가 판막이라고 합니다. 심장 판막이라고 하는데 2000판이라고 해요. 판막이라고 하는데, 판막은 우리가 그 역류를 방지합니다. 혈액의 역류를 방지하는 공간이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심장의 심실과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혈액의 역류를 방지해 준 건데, 그러면 뭐가 심실이고 뭐가 심방이냐면요, 심방이라는 건 혈액을 받는 곳이에요. 혈액을 이제 받는 곳이고요. 심실이라는 곳은 결국 혈액을 내보내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웃 시키는 거고 들어오게 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심방이 되는데, 여기 두 개가 심방이 되는데, 여기가 우리 몸을 딱 수에 쌓여두고, 이게 우측이 아니라 좌측이에요. 우리 몸을 딱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 왼손 쪽에 있는 쪽을 그리는 거거든요. 딱 마주고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좌측에 있다 해서 좌심방. 그럼 여기는 반대로 좌심실이 되겠죠. 여기는 우심방, 여기는 우심실이 됩니다. 됐죠? 이렇게 되고 혈액을 내보냅니다. 그러면 혈액이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니까 폐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혈액이 들어와서 요렇게 거친 다음에 여기서 심실에서 짜면요, 이렇게 온몸으로 가게 됩니다. 온몸 가게 되고, 이렇게 와서 들어가고 이렇게 들어가고요. 심방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이렇게 혈액을 모으겠죠. 나중에 혈액을 모으고 이렇게 들어온 다음에 얘가 요렇게 가서 우심실을 가서 요렇게 가서 이렇게 폐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동맥혈로 바뀝니다. CO2가 당연히 많은 거고, 뭐 빨간색은 이제 빨간색 보이는 이유가 O2가 많아서 그런데, 여기 요 부위를 우리가 좌심실에서 차주는 여기를 우리가 대동맥이라고 해요.
우리 몸을 다 보낸다 해서 대동맥이라고, 우리 몸을 다 돌아온다 해서 대정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를 폐에서 들어오는 정맥이라고 해서 폐정맥이라 하고요. 요거를 우리가 폐동맥이라고 해요. 동맥은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까 심실과 연결되어 있는 게 동맥이고요. 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게 정맥이에요. 하여튼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그래서 심방과 연결되는 게 정맥이 연결되어 있고요. 심실과 연결되는 게 이게 동맥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혈액을 구분하게 되면 두 가지로 구분을 하게 되는데, 이제 빨강색 요걸 넣으면 동맥혈, 혈액이에요. 혈관이 아니라 동맥혈이 있고요. 초록색 파란색을 넣으면 정맥혈이 있습니다. 동맥혈이 있다. 그랬을 때 동맥혈은 당연히 O2가 많아요. 일단 O2가 많은 것만 알면 되고요. CO2는 당연히 낮겠죠. 그렇죠? 뭐 영양소가 있습니다. 정맥혈 같은 경우에는 반대입니다. O2가 낮고요. CO2가 높고 영양소가 없고 노폐물이 있겠죠. 노폐물이 있다. 노폐물에 대해서는 배설해서 설명할 거니까 놔두시면 되고요. 그랬을 때 이거를 혈액을 또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구성 성분에 따라서 액체인 부분을 우리가 혈장이라고요. 혈장. 고체인 부분을 우리가 혈구라고 합니다. 그랬을 때 이 혈장은 물이에요. 물 그냥 55% 정도 차지하고요. 혈구는 한 45% 정도 차지합니다. 혈장이 워낙 많습니다. 물이 비율을 따졌을 때. 그래서 이 동맥혈은 어쨌든 보시게 되면 대동맥, 이것도 뭐 있죠? 정맥에 있죠. 분포에 보시면. 그 다음에 얘는 어디 있습니까? 대정맥, 동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혈관과 혈액을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CO2 이제 나머지 O2하고 CO2는 앞에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수용성하고 지용성이 간하고 가슴세에 지나는 거, 요거는 필기에 있으니까 필기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알아야 될 게 여기 보시면 여기 심장 크기를 딱 보시게 되면, 이 심장인데 보시게 되면 어떻게 돼요? 크기가 일부러 이렇게 그린 게 아니거든요. 좌측이 우측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좌측은 온몸을 이제 온몸으로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요. 온몸을 보내야 되죠. 근데 우심은 폐로만 보내면 돼요. 그래서 우측 심장이 좌측 심장보다 작습니다. 알겠죠? 그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필기 보세요. 나머지는 굳이 제가 설명을 안 해도 알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영양소하고 그거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로 가서 밑으로 갈까요? 혈관의 종류와 특징에 대해서 볼 건데, 그래프 하나 그릴게요. 있고, 여기를 혈압이라고요. 혈류 속도. 이거는 뭐 표면적이다 볼게요. 그래서 혈압은 이제 우리가 혈관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동맥 부분을 여기 있다고, 동맥이 심실에서 나가는 거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모세혈관이에요. 정맥으로 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온몸의 모세혈관, 여러분 피줄 보는 게 다 모세혈관이죠. 그 다음에 정맥도 있겠지만 그 다음에 정맥이에요. 했을 때 혈압에 같은 경우에는 얘가 혈압이 0이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그립니다. 우리 맥박 뛰죠. 그래서 맥박을 이렇게 뛰는 거를 최고로 찾아보면 이렇게 되고요. 동맥에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천천히 감소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이쯤에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혈압이 보시면 뭔가 정맥 쪽에서는 음압이라는 걸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혈류 속도는 당연히 동맥에서 제일 빠르고요. 동맥 제일 빠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모세혈관에서 느립니다. 0은 아니겠죠. 그 다음에 정맥에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빨간색 표시 안 됐으니까 0은 아닙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표면적은 반대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거. 표면적은 당연히 그 모세혈관이 높아요. 그러면 왜 이런지 각각 특징을 볼게요. 동맥은 혈액을 내보내는 것이죠. 그래서 혈압이 매우 높습니다. 혈압이 높아요. 그래서 동맥 부분의 혈압이 높기 때문에 얘가 좀 두껍고요. 버티기 위해서 이 혈압 압력을 버티기 위해서 두껍고요. 그다음 탄력성이 좋아요. 그 다음에 이 모세혈관은 왜 표면적이 넓고 혈류 속도가 낮냐면 세포와 뭔가 교환이 일어나는 곳이죠. 세포와의 교환이 일어나는 장소이기 때문에 표면적이 넓고 속도가 낮아야 됩니다. 알겠죠? 다음 여기 정맥, 여기 정맥 부분이 있는데 정맥은 혈압이 음압이에요. 혈압이 음압이기 때문에 주변 근육의 움직임으로 혈액이 이동합니다. 그다음 뭔 말이냐면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되는데 그림을 그릴게요. 우리 필기 때는 그림 안 그려줬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양옆에서 여기가 근육이 짜지고요. 짜면 스퀴즈 하면요. 그러면 얘가 혈압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게 1번, 2번 이렇게 이동했죠. 여기 갇혀 있어요. 그럼 얘가 여기를 다시 짜겠죠. 다시 짜면 어떻게 돼요? 1로 나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있냐면 혈액의 역류를 방부해주는 정맥혼막이 존재합니다. 이게 이제 역류를 방해하겠죠. 그래서 얘가 다시 이렇게 또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혈액이 되더라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혈관들의 특징은 이렇게 됩니다. 됐나요? 그 다음 혈액에 대해서 좀 볼까요? 혈액의 구성 성분은 그게 두 가지 나눠질 수 있다고 했는데 혈장과 혈구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혈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했지만 55% 정도 차지하고요. 얘가 45% 정도 차지합니다. 원심분리 돌림이 되게 가능하거든요. 했을 때 얘가 CO2하고 노폐물 그리고 영양소들이 여기 붕붕 떠다녀요. 그러면 이제 혈구는 뭐냐? 혈구는 또 세 가지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헤모글로빈이 있는 적혈구. 그 다음에 우리의 면역을 담당하는 백혈구. 그 다음에 응고를 담당하는 혈소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핵이 없고요. 적혈구는 핵이 없고 백혈구가 핵이 있습니다. 혈소판도 핵이 없죠. 핵이 없는 무핵세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결국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기체 교환과 산소라면 또 웃겨요. CO2도 있기 때문에 기체 교환과 관련돼 있고 얘는 면역과 관계돼 있어요. 면역.
면역과 관계되어 있고, 얘는 혈액 응고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숫자가 제일 많은 건, 이제 개수가 제일 많은 거는 얘고요. 당연히 적효가 제일 많아야 되고, 뭐 헤모글로빈 있고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크기가 가장 큰 거는 얘입니다. 백혈구가 가장 크게 크고요. 식균 작용, 잡아먹는 거예요. 세포를 균을 잡아먹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되겠죠. 도넛 모양 생긴 거 적혈구 이렇게 알 거고요. 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순환의 종류에 대해서 좀 볼게요. 요거만 하면 순환이 끝나는데, 순환의 종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 폐순환과 대순환이 있어요. 그래서 대순환을 여러분들은 뭐라고 배우냐면 온몸 순환이라고 배워요. 대순환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결국 순환의 시작점은요, 시작점은요 결국 이 심실에서 시작을 합니다. 항상 그랬을 때 폐순환은 결국 목적은 기체교환 있죠. 기체교환. 그러니까 O2를 들어오게 하는 게 목적이 있습니다. 밖에서. 그랬을 때 얘를 지나게 되면 O2가 늘어날 거니까 혈액을 보면 정맥혈에서 동맥혈로, 빨간 동맥혈로 바뀌게 될 겁니다. 그랬을 때 보게 되면 오심실 출발해서 어디로 갑니까? 오심실 출발해서 어디 갑니까? 네, 폐동맥으로 가죠. 맞죠? 다 하나씩 볼게요. 폐동맥 가서 어디로 가요? 폐동맥 가면 폐로 들어가죠. 맞죠? 폐. 폐포도 되지만 폐 똑같습니다. 맞죠? 폐에 나오면 당연히 정맥이 연결되죠. 무슨 정맥? 폐정맥. 제가 몰라서 보는 거 아닙니다. 지금 자신방일 건데, 자신방이 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방. 마찬가지 얘는 좌심실에서 시작할 건데, 좌심 시작하면 어디 만납니까? 대동맥을 만나죠. 맞죠? 그러면 대동맥을 가져서 온몸의 세포들에게 전달이 됩니다. 그 다음에 폐가 아니라 뭐죠? 폐가 아니라 대정맥을 하겠죠? 대정맥. 보시면 뇌로 간 거하고 온몸으로 간 게 들어가서 대정맥으로 갑니다. 폐도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폐 순환에 쓰는 피 말고 그냥 폐에 있는 세포들한테 공급하면 이제 어떤 그것도 있겠죠. 그 다음에 우심방으로 이렇게 들어온다는 거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순환이 끝나고요. 이제 배설을 좀 설명하고 마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가보겠습니다. 4가 아니라 뭐죠? D죠. D 배설입니다. 배설. 네, 배설은 그 세포의 노폐물을 밖으로 밖으로 나가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 노폐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면은 그 세포호흡의 목적이 뭐예요? 결국 에너지 생성이잖아요. 그래서 세포호흡의 에너지를 제외한 모든 것을 말해요. 그래서 세포호흡은 일반 3대 영양소로 이루어지는 3대 영양소에서 발생을 하는데요. 보시게 되면 탄수화물하고 지방을 보게 되면 얘들은 우리가 소화 때 영양소에서 배웠겠지만 CHO로 구성되어 있어요. 탄소, 수소, 산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결국 얘네들이 이렇게 산소랑 반응을 해서 결국 뭔가 나오게 되면 CO2하고 H2O하고 이게 에너지가 나옵니다. 에너지가 나오고 단백질은 좀 다른데요.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탄소, 수소, 산소, 질소가 기본적으로 들어가죠. 아미노기 때문에 맞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O2하고 반응을 하게 된다면 이렇게 CO2 내고 H2O 내고 에너지 내는 것까지는 똑같은데 뭘 더 내냐면 여기서 그 NH3라는 암모니아를 더 내게 됩니다. 암모니아를. 잠시만요. 암모니아를 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이 암모니아가 어떤 건지 좀 더 살펴볼게요. 이 CO2는 일단 먼저 살펴볼게요. 결국 얘가 목적이었어요. 얘가 나머진 다 노폐물이에요. CO2도 노폐물이겠죠. 그래서 얘는 날숨으로 나가게 되죠. 그러니까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나가게 되고요. H2O 같은 경우에는 우리 날숨 쉬어보면 약간 좀 뭔가 습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날숨에서도 나가고, 여러분들 알고 있는 오줌, 세포 그 배설이죠, 맞죠? 땀 이런 걸 통해서도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NH3라는 놈이 좀 특이한데, 이 NH3가 뭐냐면 암모니아라는 애인데, 우리 그 산성과 염기성은 우리 몸에서 독성을 띄어요. 얘가 강한 독성이에요. 강한 독성을 가지는 물질인데, 그래서 얘가 오래 흐르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우리 보고의 독이 암모니아거든요. 그랬을 때 얘가 암모니아가 결국 어디로 가냐면 우리 몸에서 해독 작용을 하는 데가 한 군데 있죠. 해독 작용. 간입니다. 리버리가 부르는 간에서 이 NH3가 결국 어떻게 바뀌냐면 혈관을 조금 타고 흐르게 되는 CO NH2라는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NH2라는 물질이 형성되는데 아민기가 붙은 이제 탄소물인데 얘가 요 물질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소라고 해요. 요소. 이게 물에 녹으면 요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요소가 이제 배설에 됩니다. 그래서 요게 간에서 이렇게 한번 중화를 시킨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결국에서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빨강색 목적으로 하는 이 에너지 제외하고 나머지 CO2나 H2O 그 다음에 NH3가 다 노폐물이라는 거까지 체킹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배설계의 작용을 보고 마지막에 마치고 나머지는 그냥 보시면 됩니다. 원래 설명을 안 하는 부분이 뭐 일대사량 이런 거. 그래서 배설계의 작용에 대해서 볼게요. 그래서 이 배설계는 결국 신장, 우리가 콩팥이라고 불리는 이 콩팥이라고 불리는 신장, 그다음 오줌관, 그리고 방광, 그리고 요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신장은 사구체 보먼주머니, 세뇨관, 그리고 그걸 담아놓는 집합관, 이게 모이고 이 집합관들이 모이는 게 오줌관이거든요. 그래서 이 신장에서 오줌을 생성을 합니다. 오줌을 생성을 하고 방광에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 거죠. 방광에서 저장을 하게 되고 저장. 그것까지는 알 거고. 그때 이 신장은 좌우에 얘는 좌우에 한 개씩 존재해요. 그러니까 우리 허리 뒤에 딱 있거든요. 허리 뒤 부분에 한 개씩 있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여러 네프론이라는 어떤 애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냐, 이 구성이 여러 네프론에 있던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그 우리 융터라고 폐포 있죠, 표면적 넓히는 거, 그것처럼 마찬가지로 얘도 많이 저장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네프론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한 오줌을 생성하는 단위라고 해요. 그래서 오줌 생성 단위라고 해요. 이게 딱 하나를 생성합니다. 그래서 얘 네프론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사구체 보먼주머니, 그러니까 사구체를 받아주는 보먼주머니, 그 다음에 세뇨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구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모세혈관이 엉켜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압력이
가해지거든요. 압력에 의해서 짜집니다. 혈액이 스퀴즈 하는 거죠. 짜집니다. 그래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때를 딱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거를 우리가 여과 과정이라 하고, 요때 생성된 걸 우리가 원료가 되는 오줌의 원료가 된다 해서 원료를 생산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구체하고 사실은 보문주머니도 마찬가지예요. 보문주머니. 그러니까 사구체는 그거예요. 사구체는 혈관 자체를 사구체라고 하고, 보문주머니는 이 혈액이 스퀴즈 되면 뭐 어떻게 돼요? 받는 곳이에요. 받는 곳. 나중에 그림 그려줄 거예요. 받는 곳. 이게 보문주머니입니다. 그리고 이 세뇨관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재흡수와 분비라는 과정이 일어나게 되고, 이 원료가 이 과정을 거쳐서 뭐가 되냐면 결국 오줌이 됩니다. 그랬을 때 얘는 혈액이 스퀴즈 짜지는 거니까 ATP가 소모가 되지 않고요. 얘네 두 개는 ATP가 소모됩니다. 억지로 내보내는 거기 때문에 ATP가 소모된다. 까지 두시면 되고, 요걸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기진 않은데 대충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신동맥이 오고요. 신장으로 가는 동맥이라서 신동맥이 이렇게 신정맥으로 왔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모세혈관이 엉켜 있어요. 이 모세혈관 엉킨 걸 말한다 했죠, 우리가? 사구체라고 한다 했고요. 여기 요 부분, 여기 검은색 요 부분 있죠? 여기를 보먼주머니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첫 번째 일어나는 시퀀스가 뭐라 했죠? 여과가 여기서 일어납니다. 여과는 결국 이제 압력에 의해서 짜지는 건데요. 그래서 통과를 하기 때문에 크기가 작은 것만 혈관벽을 뚫을 수 있겠죠. 그래서 크기가 작은 어떤 입자만 여과를 합니다. 그랬을 때 뭐 보시게 되면 물, 맞죠?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포도당, 그 다음에 아미노산, 그리고 뭐 비타민, 무기염료, 이런 것들이 다 나옵니다. 여기서 안 되는 건 뭐입니까? 안 되는 건 혈구. 피 오줌 나면 큰일 나요. 혈구 안 되고요. 단백질 안 됩니다. 단백뇨 나오면 안 됩니다. 단백뇨. 그 다음에 지방도 나옵니다. 지방 나오다 막혀요. 큰일 나요. 맞죠? 그래서 요것들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첫 번째가 이제 이렇게 막 이렇게 여기서 받아오는 애가 이렇게 흐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오겠죠. 맞죠? 이렇게 갈 건데, 잠시만요. 이걸 하니까 좀 그림이 이상해지는 것 같아서 뭔가 이걸 할게요. 이렇게 통과하고 왔죠? 이렇게 애가 이동할 건데, 여기 주위에서 두 번째 시퀀스가 일어납니다. 얘가 이렇게 다시 빼는 게 있어요. 다시 아웃시키는. 우리가 재흡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분비하고 재흡수는 거의 같이 일어나는데, 재흡수를 먼저 보니까 2번을 할게요. 재흡수는 필요한 거를 재흡수합니다. 보낸 것 중에. 그래서 보시게 되면 물 있죠? H2 필요한 거잖아요. 물을 다 버릴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여기 중에서 99%를 재흡수합니다. 그 다음에 포도당, 아미노산은 절대 버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얘가 버려지면 병이 있는 거예요. 당뇨병. 그래서 얘는 정상이라면 100% 재흡수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무기염료나 비타민 같은 것도 재흡수합니다. 요소도 재흡수를 한다고 하는데 굳이 그까지는 볼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어떻게 되냐면
다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있어요. 다시 이렇게 들어가게 하는 과정이 있어요. 요거를 분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세뇨관이거든요. 세뇨관에서 일어나죠. 그럼 요 긴 것만, 요건 집합관이라고 해요. 집합관.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일어납니다. 분비는 당연히 요산을 분비하겠죠. 버려야 되는 거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게 배설계 작용이 끝입니다. 배설계 작용은 요까지만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 게 좀 길었으니까 요걸 꾸준히 공부를 하시고요. 제가 그 수요일날, 토요일날에 학생들 못 온 애들 좀 있으니까 항상성하고 유런 요거는 다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전도와 전달도 설명하고 문제 푸는 것까지 해서 제가 일요일날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쌤 늦어서 죄송하고요.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고, 쌤이 일단 요즘 좀 바빠요. 학기 시즌이고 이래서 바쁘니까 조금만 선생님을 조금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쌤이 많은 거 바라는 거 아니고 조금만 이해를 해주세요. 쌤이 뭐 이제 다른 일 하는 게 아니라 쌤이 이제 학업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거니까 조금만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